어두운 밤, 임금의 침소에 잠이 들지 않아 뒤척이는 임금 앞에 어린 무수리 향이가 타락죽을 받쳐들고 들어왔습니다. 임금의 앞이라 잔뜩 긴장한 탓인지 그만 넘어지고 마는 어린 무수리 향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소인이 그만 발을 헛디뎠사옵니다.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전하. 향이는 입으로는 그리 아뢰며 고개를 조아렸으나 손은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치마폭 깊숙이 숨겨두었던 손바닥만한 쪽지를 아무도 모르게 임금에게 슥 밀어보냈습니다. 전하, 병풍 뒤에 누군가 있어요. 다급하게 휘갈겨서 쓴 듯한 한 줄의 글을 본 임금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굳어버렸으니 과연 이 어린 무수리는 누구이며 병풍 뒤에 숨어 숨을 죽인 자객은 어찌하여 이토록 위험한 일을 벌이는 것일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삼경이라 하면 밤이 가장 깊어 사람의 넋조차 아득해지는 시각이라 하지요. 그날 밤 궁궐은 유난히도 고요했으니 낮 동안 지저귀던 새들도 풀벌레 소리마저도 어디로 다 숨어버렸는지 씻은 듯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오직 임금 이선의 침소에서만 촛농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올 뿐이었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스산하던지 듣는 이의 등골이 다 서늘해질 지경이었지요. 이선은 용상의 등을 기댄 채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안색은 며칠을 알아누운 사람처럼 창백했고 이따금 마른 침을 삼키는 목젖의 움직임만이 그가 살아있는 사람임을 알려줄 뿐이었지요. 무엇이 이 젊은 임금의 잠을 이리도 앗아갔을까요? 바로 등 뒤에 세워진 거대한 모란 병풍이었습니다. 그 너머에서 쓱, 쓱 하고 쇠붙이를 가는 듯한 기괴한 소리가 밤새 끊이지 않고 흘러나오고 있었으니 사람이라면 머리카락이 쭈뼛서지 않고서야 100일 재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따은 머리가 헐렁하니 풀어지고 소매자락에는 거뭇한 물때가 잔뜩 눌어붙은 어린 무수리 하나가 바르르 떨리는 손으로 따뜻한 타락죽 찻상을 받쳐 들고 조심조심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 향이였습니다. 향이의 눈은 병풍 아래 살짝 삐져나온 그림자의 끝자락을 이미 붙들고 있었으니 심장이 북채로 두드리듯 쿵쾅거렸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 발끝만 살짝 헛디디는 신용을 하며 몸을 휘청였습니다. 이선의 눈이 그 소리에 절로 자신을 향하는 그 짧은 찰나 향이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소인이 그만 발을 헛디뎠사옵니다.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전하. 향이는 입으로는 그리 아뢰며 고개를 조아렸으나 손은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치마폭 깊숙이 숨겨두었던 손바닥만 한 지 쪽지를 아무도 모르게 바닥으로 슬쩍 떨어뜨린 것이었지요. 거칠게 찢긴 그 쪽지 위에는 삐뚤빼뚤한 먹글씨가 마치 붉은 핏자국처럼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전하, 병풍 뒤에 누군가 있어요. 쪽지 곁으로는 향이가 평생 목숨보다 귀히 여기던 물건 하나가 댕그렁 나지막한 소리를 내며 나란히 놓였습니다. 한쪽 끝이 날카롭게 부러진 낡은 놋비녀였습니다. 촛불에 반사된 그 비녀의 용문양을 알아본 이선의 눈빛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이것이 어찌 예사 물건이겠습니까? 10년 전 조만득의 모함에 쓰러져간 충신 김 가문의 유품이라는 것을 이선은 단박에 알아채고 만 것이었지요. 그러나 이선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왕이란 자고로 속은 끓어도 겉은 얼음장처럼 다스릴 줄 알아야 하는 법이니 말입니다. 이선은 짐직하게 기침을 하는 척 소매자락으로 찻잔을 슬쩍 밀쳐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파편 튀는 소리가 침소를 요란하게 울리자 병풍 뒤의 그림자가 흠칫 몸을 굳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멈춘 듯한 그 정적이야말로 병풍 너머에 누군가 숨어 있다는 무엇보다 확실한 증좌였지요. 이런 게 아무도 없느냐. 이선이 큰 소리로 나인들을 부르는 척하는 사이 향이는 깨진 사발 조각을 줍는 신용을 하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러고는 손가락 끝으로 슬쩍 동쪽 창문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자객이 드나든 자맹 통로를 은밀히 알려주는 것이었지요. 뒤이어 향이는 코를 킁킁거리며 찻상에 엎질러진 타락죽을 닦아내는 척하다가 이선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미간을 찡그리고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죽에서 풍기는 은은한 독초 냄새를 경고하는 몸짓이었습니다. 이선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옥반지를 슬며시 빼어 죽 속에 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옥의 표면이 시커멓게 변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선의 눈에서 순간 불꽃이 튀는 듯 했습니다. 누가 감히 그리고 어찌하여 라는 물음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으나 이선은 그마저도 삼켰습니다. 깨있는 나인들은 모두 물러가 있거라. 짐이 홀로 있고 싶구나. 이선이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이자 향이는 깨진 사기 조각을 얼른 치마폭에 감추고는 소리 없이 문지방을 넘어섰습니다. 문 밖을 나선 향이는 후들거리는 다리를 제게 놀려 기둥 뒤로 몸을 숨겼는데 심장이 어찌나 쿵쾅거리던지 그 소리가 온 궁궐에 다 들릴 것만 같았다고 하지요. 그 시각 침소 안에서는 이선이 용상 아래 감추어둔 가문의 보검 사인검의 손잡이를 소리 없이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태연히 침상에 몸을 눕히며 나지막이 읊조리기 시작했지요. 오늘따라 유난히 고나구나. 어서 잠이나 청해야겠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 병풍 뒤에서 검은 그림자가 서서히 몸을 일으키는 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스륵 하고 시퍼런 칼날이 뽑히는 소리가 울리는 그 찰나 이선의 몸이 용수철처럼 튀어 올랐습니다. 이 대형무도한 놈. 호통과 함께 사인검이 허공을 갈랐고 자객은 미처 비명한 자락 지르지 못한 채 손목을 붙들고 무릎을 꺾었습니다. 참으로 눈 깜짝할 사이의 일이었지요. 이선은 자객의 입에 재갈을 물려 침상 아래로 밀어넣고는 밖에서 대기하던 충직한 내금의장을 낮은 소리로 불러들였습니다. 소리 없이 지하 감옥으로 압송하라. 누구의 눈에도 귀에도 닿아서는 아니 될 것이야. 이선이 낮게 명하자 내금의장은 고개를 깊이 조아리고는 자객을 조용히 끌고 사라졌습니다. 기둥 뒤에 숨어 이 광경을 지켜보던 향이는 내금의장이 지나가며 남긴 눈짓 하나를 신호 삼아 그림자처럼 궐 모퉁이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렇게 향이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나자 이선은 홀로 서서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 밤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던지 이선의 머릿속은 10갈래 20갈래로 갈라지고 있었지요. 저 어린 무수리는 대체 누구인가? 어찌하여 김 가문의 유품을 지니고 있단 말인가? 이 물음들이 밤새도록 이선의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다음 날 동이 트자 이선은 조만듯 일파의 감시를 피하고자 미리 예정되어 있던 춘계 사냥터로 향하는 어가의 태연히 몸을 실었습니다. 곁에서 가마를 따르던 우의정 조만득이 곰방대를 슬쩍 매만지며 능글맞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전하,
간밤에 편히 침수 드셨는지요. 안색이 어째 좀 창백해 보이시옵니다만 조만득의 눈이 예리하게 이선의 낯빛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이선은 그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담담히 답했습니다. 경도 알다시피 사냥터의 바람은 언제나 짐의 마음을 씻어주지 않소. 오늘도 그 바람을 좀 쐬어야겠구려. 목소리 한 자락 흔들리지 않았으니 조만득으로서는 도무지 낌새를 알아챌 재간이 없었지요. 어가 행렬이 궐문을 나서는 순간 이선은 소매 속에 넣어둔 향이에 부러진 노비녀를 손끝으로 꾹 움켜쥐었습니다. 이 작은 비녀 하나가 훗날 조만득을 일망타진할 거대한 덫의 첫 실마리가 되리라는 것을 이선은 이때 이미 예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멀어져 가는 궐문 위로 아무것도 모르는 아침 햇살만이 무심히 내리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임금이 사냥터로 떠난 대궐 아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으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살얼음판이 따로 없었습니다. 물 청소를 하던 향이의 앞으로 우의정 조만득의 지략가라 불리는 최 주사가 군사들을 거느리고 거만한 걸음걸이로 다가오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최 주사는 사냥터로 갔어야 할 신호가 밤새 오지 않자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모양이었습니다. 걸음마다 곰방대를 탁탁 털어대는 폼이 누가 봐도 심기가 몹시 불편해 보였지요. 어젯밤 침소에 들었던 무수리들을 죄다 이 앞으로 불러 세워라. 한 년도 빠짐없이 최 주사가 버럭 소리를 지르자 물동이를 이고 지나던 무수리들이 하나둘 겁에 질린 얼굴로 줄을 지어 섰습니다. 향이도 그 틈에 끼어 고개를 깊숙이 숙였는데 최 주사의 옷자락에서 풍기는 사향 냄새를 맡는 순간 어젯밤 죽 속에 스며 있던 독초의 냄새가 코끝에 되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향이는 숨소리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았지요. 내 인연 고개를 들라. 최 주사가 지팡이로 향이의 턱을 슬쩍 들어 올렸습니다. 향이는 심장이 목구멍까지 튀어오르는 듯했으나 눈동자만은 흔들림 없이 땅바닥을 향해 두었습니다. 인연은 아닌 모양이구나. 다들 물러가라. 최 주사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손을 휘젓고 지나가자 향이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으니 위기는 또 다른 곳에서 향이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대궐 주방을 다스리는 최상궁이라는 이가 있었는데 이 여인이 어찌 된 영문인지 향이에게만 유독 모진 심술을 부리는 것이었습니다. 필시 조만득 세력의 사주를 받은 게 틀림없었습니다. 향이 저녀는 오늘 저 산더미 같은 빨래를 다 마쳐야 밥을 먹을 줄 알아라. 그리고 저 깨진 물독도 내년이 손수 이어 붙이거라. 최상궁이 회청치를 한 마당 한복판에 버티고 서서 매섭게 소리쳤습니다. 향이는 대꾸 한마디 못하고 고개만 조아릴 뿐이었습니다. 예, 마마님. 명 받들겠사옵니다. 그러나 최상궁의 심술은 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던 향이의 어깨를 손으로 거칠게 떠밀었으니 향이는 그만 얼어붙은 우물가 바닥에 나동그라지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돌바닥에 무릎이 쓸려 살갗이 벗겨지고 붉은 피가 배어나왔지만 향이는 이를 악물고 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쯔쯔 몸가짐이 그리 해퍼서야 어디 쓸모가 있겠느냐. 최상궁이 혀를 차며 돌아서는 그 뒷모습을 향이는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손끝이 터져 피가 흐르고 발이 부르터 걸음마다 통증이 밀려왔으나 향이의 눈에는 눈물 대신 서슬퍼런 빛이 감돌 뿐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억울한 죽음을 떠올리면 이깟 아픔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지요. 아버님, 어머님, 소녀 반드시
이 원한을 갚고야 말겠사옵니다. 향인은 속으로 되뇌며 터진 손끝을 옷고름으로 질끈 동여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조만득의 충복인 권례 별감 강태수라는 자가 향이의 뒤를 은밀히 밟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강태수는 살쾡이처럼 눈을 번득이며 향이의 처소를 샅샅이 뒤졌으니 그 목적은 다름 아닌 유품 비녀의 행방을 쫓는 것이었지요. 이래가 지난 어느 장날이었습니다. 대궐 밖으로 물품을 조달하러 나간 틈을 타 향이는 저작거리에 은밀한 주막 담벼락에 몸을 바짝 붙였습니다. 안에서는 최 주사와 그 수하들이 머리를 맞대고 무언가를 모의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지요. 향이는 숨소리조차 죽이고 벽에 귀를 갖다 댔습니다. 사냥터에서 전하를 고립시키는 것이 관건이요. 등자에 독침을 박아두면 낙마하시는 즉시 그 자리에서 절명하실게요. 그리하면 세상은 그저 애석한 사고사로만 알 것이 아니겠소. 최 주사의 목소리가 낮게 흘러나오자 향이는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듯했습니다. 저들이 감히 전하를 가슴이 벌렁거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으나 향이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당쇠 하나가 노떼야를 들고 지나가다 향이와 정면으로 부딪히고 만 것입니다. 쨍그랑하고 노떼야가 바닥에 떨어져 나뒹구는 소리에 주막 안에서 두런거리던 목소리가 뚝 멎었습니다. 향이는 심장이 철렁했으나 오히려 이 소란을 재치 있게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죄송하옵니다. 소인이 눈이 어두워 그만. 향이가 짐짓 호들갑을 떨며 노떼야를 주워 담는 신용을 하니 안에서 살피던 최 주사의 수하도 그저 지나가던 무수리의 실수련이 여기고 다시 자리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린 향이는 그 길로 얼른 몸을 돌려 주막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나 안심할 틈도 없었습니다. 저만치서 조만득의 가솔로 보이는 사내들이 슬금슬금 자신의 뒤를 밟고 있는 것을 눈치챈 것이지요. 향이는 심장이 오그라드는 듯했으나 겉으로는 태연한 척 일부러 번잡한 비단전 골목으로 몸을 던지듯 뛰어들었습니다. 사람들 틈을 요리조리 헤집고 이 골목 저 골목을 돌고 돌아 마침내 추적의 그림자를 완전히 따돌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향이가 관아의 삼엄한 감시를 뚫고 겨우 궐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고향에서 동생이 보낸 인편이 향이를 기다리고 있었으니 그 소식이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누님, 큰일 났사옵니다. 관아 포졸들이 우리 오두막 주위를 가시나무 울타리로 둘러싸고 아무도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못하게 막아섰사옵니다. 인편으로 온 사내 아이가 숨을 몰아쉬며 전하는 말에 향이는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뭐시라. 그것이 참말이더냐. 향이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려 나왔습니다. 동생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 무슨 날벼락이란 말입니까? 향이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가슴을 쳤으나 지금 당장은 궐을 벗어날 방도가 없었으니 그저 속만 새까맣게 타들어갈 뿐이었습니다. 설상가상이라 하였던가요? 강태수가 향이의 방을 뒤져 찾아낸 글씨 연습 한지 한 장을 손에 쥐고 나타났습니다. 이 필체가 낯이 있구나. 어젯밤 침소에 떨어졌다던 그 쪽지와 한번 견주어 보아야겠다. 강태수가 음흉한 눈빛으로 한지를 이리저리 뜯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고는 향이의 동료 무수리들을 하나둘 끌고 가 매질을 하며 어젯밤의 행적을 캐묻기 시작했으니 궐 안의 공기는 삽시간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모른다 하지 않았느냐, 살려주시오, 나리. 동료의 비명이 담장을 넘어 향이의 귀에까지 날아들었습니다.
향이는 기둥 뒤에 숨어 이 광경을 지켜보다가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는 동료의 모습에 두 눈을 질끈 감고 말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죄 없는 이가 매를 맞는다는 사실이 향이의 가슴을 천 갈래 만 갈래로 찢어 놓았던 것입니다. 두 주먹을 불끈 쥔 향이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올 지경이었지요. 밤이 깊어 보름달이 서쪽으로 기울 무렵 향이는 홀로 장독대 뒤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거친 땅바닥을 손톱으로 긁어대며 소리 없는 통곡을 삼키고 있었던 것이지요. 아버님, 어머님, 어찌 이리도 소녀의 앞길이 험난하기만 하옵니까? 동생들만은, 부디 동생들만은 살려주시옵소서. 향이의 어깨가 들썩였으나 울음소리 한 자락 새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이 소리 없이 흘바닥으로 떨어질 뿐이었지요. 한참을 그리 엎드려 있던 향이가 마침내 장독대를 붙잡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제 서러움 대신 조만드 일파를 반드시 파멸시키고야 말겠다는 서슬퍼런 결의가 형형하게 서려 있었습니다. 더는 눈물로 세월을 보낼 수 없다. 내 손으로 저들의 죄를 낱낱이 밝혀내고야 말리라. 향이는 마음을 굳게 다잡았습니다. 다음 날 사냥터에서 돌아올 임금에게 확실한 증거를 전하기 위해서는 최 주사가 흘렸을 밀담 문서를 손에 넣어야만 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으나 향이에게는 이제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향이는 최 주사의 집무실 담벼락 아래 바짝 몸을 붙였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사방이 캄캄한 그 밤, 향이의 작은 그림자만이 담벼락을 따라 소리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 뛰었으나 향이의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였으니 그렇게 목숨을 건 잠입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냥터에서 돌아온 임금 이선의 명을 받은 내금이 군사들이 한밤중 소리도 없이 대궐 구석의 서고를 겹겹이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달빛 한 점 새어들지 않는 그 어둠 속에서 향이는 최 주사의 집무실에서 훔쳐낸 영모 날짜가 적힌 문서를 품에 꼭 안고 서고 쪽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이것이옵니다. 날이. 최 주사가 사냥터에서 전하를 낙마시킬 날짜를 적어놓은 밀서요입니다. 향이가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내밀자 내금 이장은 그것을 받아들며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수고하였다. 전하께서 크게 치아하실 것이야. 그러나 안도의 숨을 채 고르기도 전이었습니다. 서고를 빠져나가려던 그 순간 사방에서 횃불이 확 밝아지더니 강태수와 군사 수십 명이 벌떼처럼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개 섞어라. 강태수의 고함이 서고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군사들이 향이의 양팔을 거칠게 붙들어 세우니 향이는 몸부림쳐 보았으나 어린 계집아이의 힘으로는 도저히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강태수는 횃불을 향이의 얼굴 가까이 들이대며 한참을 뜯어보다가 무언가를 깨달은 듯 눈을 부릅떴습니다. 내 인연 낯이 익다 하였더니 네가 바로 그 김충신의 씨앗이었구나. 죽은 줄만 알았던 계집이 여태 살아 무수리 노릇을 하고 있었더란 말이냐. 강태수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이 사실을 조만득에게 보고하기 전에 우선은 저 혼자 이 계집의 입을 틀어막아 공을 독차지할 심산이었으니 말입니다. 인연을 외진 행랑채로 끌고 가라. 아무도 모르게. 향이는 군사들에게 질질 끌려가며 발버둥을 쳤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행랑채 안으로 내던져진 향이의 앞에 강태수가 성큼성큼 다가섰습니다. 자, 순순히 불거라. 그 문서는 어디서 났으며 또 다른 밀고자는 누구더냐.
강태수가 향이의 멱살을 사정없이 틀어주며 다그쳤습니다. 향이가 입을 굳게 다물고 있으니 강태수의 손바닥이 그대로 향이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향이의 입술이 터져 붉은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그러나 향이는 고개를 번쩍 들고 강태수를 똑바로 노려볼 뿐이었습니다. 모른다 하지 않았소. 소희는 그저 심부름을 하였을 뿐이요. 향이가 피 섞인 침을 삼키며 겨우 내뱉은 말에 강태수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인연이 끝까지 앙큼을 떠는구나. 그렇다면 어디 인두 맛을 좀 보아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강태수가 화로 속에서 벌겋게 달궈진 인두를 집어들고 향이의 얼굴 앞으로 들이밀었습니다. 그 뜨거운 기운이 살갗에 닿을 듯 말 듯한 순간 향이는 두 눈을 부릅뜨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부모님의 원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요. 향이는 그대로 강태수의 얼굴을 향해 핏물이 섞인 침을 힘껏 뱉어냈습니다. 이런 발칙한. 강태수가 노발대발하며 인두를 다시 치켜드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행랑채 문짝이 부서질 듯 활짝 열어젖혀지더니 사냥터에서 모든 정황을 파악하고 군사를 이끌고 환궁한 이선이 무서운 기세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이놈 강태수,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이런 짓을 벌이느냐. 이선의 벼락 같은 호통에 강태수의 손에서 인두가 툭 떨어져 나뒹굴었습니다. 이선을 뒤따르던 친위대 군사들이 방패로 강태수의 포졸들을 밀어붙이니 좁은 행랑채 안은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선은 말에서 뛰어내리며 장검을 뽑아 강태수의 목덜미에 겨누었습니다. 목숨이 아깝거든 그 자리에서 무기를 내려놓거라. 이선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슬퍼런 기운에 강태수는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무기를 떨어뜨리고 바닥에 넙죽 엎드리고 말았습니다. 전하. 소인은 그저 대역죄인을 취조하였을 뿐이옵니다. 부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강태수가 이 말을 바닥에 짓지으며 목숨을 구걸했으나 이선은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저놈을 당장 결박하여 지하 감옥에 쳐넣어라. 내금이 군사들이 강태수를 우악스럽게 끌고 나가자 이선은 그제야 쓰러져 있던 향이에게로 몸을 돌렸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향이의 얼굴을 본 이선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이선은 자신이 걸치고 있던 비단 도포자락을 벗어 향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으냐? 정신을 차려보아라. 소인은 괜찮사옵니다. 전하. 그저 향이가 힘없이 웅얼거리다 그만 정신을 잃을 뻔하니 이선이 얼른 향이를 부축해 세웠습니다. 이선은 조만득의 본진이 이 소란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곁의 군사들에게 어미함 구령을 내리고 서둘러 불을 끄게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향이가 건넸던 부러진 노비녀를 품에서 꺼내 촛불 아래 이리저리 비춰보았습니다. 비녀의 안쪽 홈을 손톱으로 살살 긁어내니 그 속에 미세하게 새겨진 글자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선왕께서 김 가문에 내리셨던 밀서의 보관처가 아니더냐. 이선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나지막이 탄식하였습니다. 서둘러 사람을 시켜 그 보관처를 뒤져보니 그 안에는 조만득이 10년 전 외적과 몰래 내통하여 국고를 탕진하고 충신들을 학살한 추악한 죄상이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선은 비녀 속 밀서와 향이가 목숨을 걸고 가져온 최 주사의 영모 문서를 나란히 펼쳐놓고 대조해 보았습니다. 두 문서가 서로 맞물려 조만득을 완벽히 파멸시킬 명분이 되어주는 것을
확인한 이선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이제야 10년 묵은 원한을 풀 실마리를 찾았구나. 이선은 낮게 되뇌며 주먹을 굳게 쥐었습니다. 날이 밝기 전 조만득의 감시망을 완전히 따돌리기 위해서는 향이를 우선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야 했습니다. 이선은 향이를 비밀 통로로 인도하며 대궐박 서당의 청직이 집으로 몸을 숨기라 일렀습니다. 이것을 지니고 가거라. 이선이 자신의 친필 사인이 새겨진 은패를 향이의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이 패를 보이면 누구도 너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며칠만 몸을 숨기고 있거라.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향이가 떨리는 손으로 은패를 받아주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렇게 향이가 궐문을 나선 뒤 이선은 밤새도록 내금위와 친위대, 군사들을 야간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조정 도처에 은밀히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만득의 사가 주변에도 임금의 척후병들이 그림자처럼 깔려 개미 한 마리조차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삼엄한 감시망을 펼쳤습니다. 권례의 소식이 완전히 차단된 줄도 모르는 조만득은 다음 날 아침 조참 회의에서 임금을 완전히 압박할 상소문을 다듬으며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는 그 얼굴이 어찌나 여유로웠던지 참으로 어리석고도 가련한 노릇이었지요. 달기 3번 울고 마침내 궐문이 활짝 열리자 대궐의 공기는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정적처럼 기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동이틀 무렵 대궐 밖 안전한 서당의 청직이 집에 도착한 향이는 뜻밖의 귀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붙이지 못한 채 은패 하나만을 부여잡고 걸어온 향이었으니 몰골이 어찌나 초췌하던지 보는 이의 마음이 다 아릴 지경이었지요. 그 청직이 집 뒷방에는 과거 조만득에게 모진 고초를 겪고 파직당한 채 숨어 지내던 은퇴한 노대신 우창 장령이 은거하고 있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으나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는 이였지요. 걔 누구요? 우창 장령이 문틈으로 향이를 살피며 낮게 물으니 향이는 무릎을 꿇고 손에 쥔 은패를 조심스레 내밀었습니다. 소인 향이라 하옵니다. 전하께서 내리신 은패를 지니고 몸을 피해 왔사옵니다. 대인께서는 부디 소인을 잠시만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창 장령은 은패를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향이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지며 손을 부들부들 떠는 것이었습니다. 이 얼굴이 자니가 정령 김 대감의 여식이란 말인가? 예, 그것을 어찌 아시옵니까? 향이가 놀라 되묻자 우창 장령은 가슴을 치며 통곡을 삼켰습니다. 내 자네 부친과 함께 조정에서 10년을 나란히 섰던 사람일세. 그날 조만득의 모함으로 자네 가문이 도륙당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보고도 이 늙은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네. 그저 파직당에 목숨을 부지한 것만도 다행이라 여기며 이리 숨어 지냈으니 어찌 낯이 서겠는가. 우창 장령의 목소리가 떨려 나오자 향이 역시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10년 만에 아버지를 아는 이를 만난 것이었으니 그 서러움이 오죽했겠습니까? 대인 소인은 반드시 조만득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 부모님의 원한을 갚고자 하옵니다. 하나 그자의 흔적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옵니다. 향이가 눈물을 훔치며 간곡히 아뢰니 우창 장령은 한참을 생각에 잠기다가 벽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지도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문 대대로 전해오던 지도일세. 이 지도에는 조만득이
발톱을 숨긴 은밀한 장소가 표시되어 있으니 부디 요긴하게 쓰기 바라네. 우창 장령이 지도 위 한 지점의 붉은 먹으로 점을 꾹 찍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조만득이 제사가 뒷마당 맹꽁이 연못 아래에 무언가를 숨겨두었다는 소문을 예전에 들은 적이 있네. 필시 그곳에 그자의 영모 연판장이 있을 것이야. 향인은 지도를 두 손으로 받아들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대인의 은혜 결코 잊지 않겠사옵니다. 밤이 깊어지자 향인은 등불 하나를 들고 조심스레 조만득의 사가로 향했습니다. 눈 어두운 노청지기를 대신하여 향이가 직접 나선 것이었으니 그 발걸음이 무겁고도 결연하였지요. 뒷마당 맹꽁이 연못 근처에 다다르니 개구리 우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릴 뿐 사방은 칠흑처럼 고요했습니다. 향이는 연못가 잡초를 헤치며 조심조심 발을 옮겼습니다. 이곳이 틀림없으렸다. 잡초를 걷어내자 이끼 낀 거대한 돌문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중앙에는 기이한 형태의 자물쇠홈이 패어 있었으니 예사 자물쇠가 아니라는 것이 한눈에도 보였습니다. 향이는 등불을 낮추고 홈의 모양을 유심히 살펴보다가 문득 품속의 노비녀를 떠올렸습니다. 설마 향이는 반신반의하며 부러진 노비녀를 꺼내 자물쇠 홈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찌 된 일입니까? 비녀의 뾰족한 끝부분이 마치 처음부터 그러기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자물쇠 홈에 딱 들어맞는 것이었습니다. 향이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소녀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이 틀림없사옵니다. 보름달이 구름에 가려 사방이 더욱 짙은 어둠에 잠긴 야삼경, 향이는 조만득의 사가 담벼락을 조심스레 타고 넘어갔습니다. 치맛자락이 담벼락 모서리에 걸려 찢어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향이는 자물쇠에 비녀를 꽂아 넣고 온 힘을 다해 돌렸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육중한 돌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향이가 떨리는 손으로 등불을 안으로 비추니 그 속에서 눈이 휘둥그레질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조만득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긁어모은 은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그 곁에는 영모 가담자들의 수결이 빼곡히 찍힌 연판장 뭉치가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향이는 떨리는 손으로 연판장 첫 장을 펼쳐보았습니다. 조만득의 수결뿐만 아니라 조정 중신들의 이름이 줄줄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향이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이럴 수가. 조정이 온통 저들의 손아귀에 있었단 말인가. 향이는 마른 침을 삼키며 연판장을 가슴 깊이 품었습니다. 그러고는 사냥개들이 지저대는 마당을 가로질러 숨이 턱에 차오르도록 숲속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뒤늦게 석실문이 열린 것을 눈치챈 조만득의 사가, 무사들이 횃불을 치켜들고 향이의 뒤를 바짝 쫓아왔습니다. 저기다, 도망치지 못하게 잡아라. 무사들의 고함이 숲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향이는 가시덩굴에 치맛자락이 갈기갈기 찢기고 신발마저 벗겨져 나갔으나 연판장을 쥔 손만은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발바닥이 돌부리에 찢겨 피가 흘러도 향이의 눈에는 오직 앞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절벽 끝에 다다르고 말았습니다. 더는 도망칠 곳이 없었으니 향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기까지인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대궐문 앞에서 향이를 기다리고 있던 이선의 신복 내금 이장과 군사들이 숲 어귀에서 불쑥 나타나 추격해 오던 무사들을 순식간에 에워쌌습니다. 이놈들 꼼짝 마라. 내금이 군사들이 단칼에 조만득의 무사들을 제압하니 향이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향이는 품고 있던 연판장을 내금 이장에게 두 손으로 건넸습니다. 이것이옵니다. 조만득의 죄상이 모두 담겨 있사옵니다. 내금 이장은 연판장을 받아들며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 많았다. 이제 도성의 사대문을 모두 폐쇄하고 조만득 일파의 도주로를 전면 차단할 것이야. 내금 이장의 명이 떨어지자마자 군사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나갔습니다. 향이는 군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안전한 임시 처소로 옮겨가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같은 시각 대궐 침소에서는 이선이 배달된 연판장을 펼쳐 들고 있었습니다. 역적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먹줄로 그어나가는 이선의 손끝에서 그동안 쌓여온 분노와 결의가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의금부 판사를 들라하라. 이선이 낮게 명하자 밤이 깊었음에도 의금부 판사가 급히 달려와 부복하였습니다. 조만득과 그 추종자들의 체포 영장을 오늘 밤 안으로 극비리에 모두 발부하라.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전하. 새벽 안개가 대궐 마당을 자욱하게 뒤덮을 무렵 모든 반격의 준비를 마친 이선은 용포의 소매를 가만히 정돈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조참 회의장을 향해 천천히 그러나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걸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참 회의가 열리는 대전안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조만득은 뻔뻔스럽게도 용상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와 소매 속에서 두루마리 상소문을 꺼내 들었습니다. 전하, 신우의정 조만득이 삼가 아뢰옵니다. 근래 국정이 어지럽고 민심이 흉흉한 것은 모두 전하의 통치가 부족한 탓이니 부디 옥좌를 세자저하께 물려주시고 후일을 도모하시옵소서. 조만득이 고개를 빳빳이 든 채 거침없이 아뢰는 그 목소리에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는 오만함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곁에 늘어선 대신들도 그저 숨죽인 채 이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지요. 그러나 이선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상소문을 받아든 이선의 손이 순간 부르르 떨리는가 싶더니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퇴이라. 참으로 가소로운 말이로다. 이선의 서늘한 목소리가 대전 안에 쩌렁쩌렁 울려 퍼지자 조만득의 얼굴에 잠시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개 있느냐 어젯밤 확보한 것들을 이 자리에 모두 쏟아부어라. 이선이 명을 내리자 내금 이장이 이끄는 군사들이 커다란 자루 여러 개를 짊어지고 대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자루를 뒤집어 엎으니 조만득의 비밀 연판장과 은괴들이 대전 바닥으로 와르르 쏟아져 내렸습니다. 황금과 은괴가 바닥을 구르며 요란한 소리를 내자 조만득의 낯빛이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곁에 늘어서 있던 추종자들 역시 사시나무 떨듯 사지를 부들부들 떨며 바닥에 넙죽 엎드리고 말았습니다. 저것은 대체 어찌 된 일이란 말인가? 조만득이 말을 더듬으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평생을 남을 속이며 살아온 그였으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말도 떠오르지 않는 모양이었지요. 이놈 조만득, 감히 10년 전 충신을 모함하고 이번에는 짐의 목숨까지 노렸단 말이더냐. 이선이 호통을 치며 의금부 포졸들을 진입시켰습니다. 바로 그때 대전 문이 열리며 향이가 당당한 걸음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비록 몸 이곳저곳에 상처가 아물지 않은 채였으나 그 눈빛만큼은 그 누구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조만득, 내 아버님 김대감을 기억하시오.
향이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대전 안에 울려 퍼지자 모든 대신들의 시선이 일제히 향이에게로 쏠렸습니다. 조만득은 그 얼굴을 알아보고는 숨이 턱 막히는 듯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네, 내년이 죽은 줄 알았던 계집이 어찌. 10년 전 당신은 우리 가문을 영모로 몰아 아버님과 어머님을 참혹하게 죽이고 우리 삼남매를 거리로 내몰았소. 그날의 원한을 소녀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소이다. 향이가 품속에서 깨진 노비녀를 꺼내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촛불에 반사된 그 비녀를 본 조만득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10년 전 자신이 죽인 충신의 얼굴이 그 위로 겹쳐 보이는 듯 조만득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비명을 질러대기 시작했습니다. 살려주시오. 내가 잘못했소이다. 그 모습이 어찌나 불성사납던지 지켜보던 대신들 사이에서 절로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평생을 위세등등하게 살아온 자가 죄가 밝혀지자마자 이토록 추한 몰골을 드러내니 말입니다. 저놈을 당장 끌어내라. 이선의 명이 떨어지자마자 포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조만득의 관대를 사정없이 찢어발기고 상투를 휘어잡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지켜보던 대신들은 침을 뱉으며 저마다 한마디씩 간신의 몰락을 비웃었지요. 저리 위세를 부리더니 꼴 좋구나. 하늘이 무심치 않았어. 결국 이런 날이 오고야 마는구나. 조만득의 가사는 그 자리에서 모조리 몰수되었습니다. 군사들이 조만득의 사가로 출동하여 대문 앞에 붉은 봉고, 표목을 사정없이 박아 넣었으니 그 소식은 삽시간에 온 도성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조만득은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발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데 이럴 수는 없다. 이럴 수는 없단 말이다. 그러나 그 발악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저작거리 한복판 형틀에 묶인 조만득에게 소식을 듣고 몰려든 백성들이 저마다 손에 쥔 것들을 사정없이 던지기 시작했으니 말입니다. 이 간신놈아, 이거나 받아라. 썩은 달걀과 돌멩이가 사방에서 날아들어 조만득의 온몸을 뒤덮었습니다. 그 얼굴이 만신창이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며 백성들의 함성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웅성거리는 함성 속에서 망나니가 시퍼런 칼을 들고 덩실덩실 칼춤을 추었고 입에서 뿜어져 나온 막걸리가 허공에 흩날렸습니다. 한 칼에 조만득의 목이 떨어져 나가고 그 목은 곧 장대 끝에 높이 걸렸습니다. 10년을 호령하던 간신의 최후가 이토록 허망하고도 비참하였으니 참으로 인과응보라는 말이 헛되지 않음을 온 백성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본 셈이었지요. 대전으로 돌아온 이선은 지체 없이 어명을 내렸습니다. 향이 가문에 씌워졌던 영모 누명을 지금 이 시각부로 전면 취소하노라. 또한 향이의 부친을 사후 영의정으로 추증하고 향이에게는 국가의 은인으로서 캐덕현숙이라는 명의 군호와 정삼품 외명부 품계를 하사하노라. 이선의 명이 떨어지자 대전 안의 모든 대신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이며 예를 표하였습니다. 향이는 눈물을 참으며 깊이 허리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향이의 목소리가 끝내 떨려 나오고 말았습니다. 10년을 참고 또 참아왔던 서러움과 기쁨이 그 짧은 한마디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것이지요. 빼앗겼던 기름진 논밭과 웅장한 기와집이 고스란히 향이의 가문으로 되돌아왔습니다. 향이는 곱게 지은 비단 치마를 차려입고 마침내 그리운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고향에 다다르자 동생들이
버선발로 뛰쳐나와 향이의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누님, 살아 돌아오셨군요. 누님. 동생들이 향이의 품에서 눈물을 쏟아내니 향이 역시 동생들을 꼭 끌어안으며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동네 백성들은 진과 꽹과리를 두드리며 이 잔치를 대대적으로 축하하였으니 마을 전체가 오랜만에 흥겨움으로 들썩였습니다. 향이의 집 마당에는 커다란 가마솥 가득 쌀밥이 지어졌습니다. 굶주린 인근 마을 백성들에게 그 밥이 아낌없이 나누어지니 사람들은 저마다 향이의 은덕을 칭송하며 배를 두드렸지요. 향이는 부모님의 무덤 앞에 정성스레 구운 고기와 술을 올리고 절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마치 가문의 한 설인 원한이 씻겨 내려가듯 맑은 바람 한 줄기가 무덤가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향이는 무덤가에 돋아난 파란 풀잎을 손으로 가만히 어루만지며 가슴속 깊이 맺혀 있던 응어리가 눈물과 함께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원수를 갚은 기쁨과 평화가 고향 마을의 저녁 노을과 함께 향이의 새로운 기와집 마당을 포근하게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조만득의 가문에서 몰수된 재산 중 일부는 고향 마을의 서당을 짓는 데 쓰이니 백성들의 칭송이 팔도에 자자하게 퍼져나갔습니다. 향이는 부모님의 사당을 새로이 중건하고 가문의 족보를 바로잡아 명문가의 위상을 다시금 우뚝 세워 나갔습니다. 향이와 동생들이 기와집 청마루에 나란히 앉아 두둥실 떠오른 보름달을 바라보는 그 밤 가문의 기나긴 어둠은 마침내 거치고 밝은 미래가 찾아온 듯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가 그리 오래 가지는 못하리라는 것을 이때의 향이는 미처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래가 지난 어느 장날이었습니다. 향이의 집 마당에는 여전히 이웃들의 축하 행렬이 끊이지 않았으니 그 웃음소리가 담장 밖까지 흘러넘쳤습니다. 그러나 그 담장 너머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는 삿갓을 깊이 눌러쓴 사내 하나가 매서운 눈빛을 번뜩이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이 사내가 바로 조영령이었습니다. 참수당한 조만득의 양아들로 가문이 풍비박산 난 것에 앙심을 품고 야산에 은거하며 오로지 복수의 칼날만을 갈아온 자였지요. 저것들이 감히 잔치를 벌인단 말이지. 우리 가문은 저 계집 하나 때문에 3대가 몰살당했거늘. 조영령이 이를 부드득 갈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살벌하던지 지나가던 개도 그 기운을 느꼈는지 컹컹 짖다 꼬리를 말고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조영령은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다가 향이의 집 담장 주위를 은밀히 정탐하기 시작했습니다. 행랑채와 곡식 창고의 거리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치밀하게 계산하는 그 모습이 참으로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지요. 저 창고에 불을 놓으면 온 집안이 아수라장이 될 것이야. 그 틈을 타서 조영령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그날 밤 조영령의 신복들이 기름을 잔뜩 먹인 화살에 불을 붙였습니다. 활시위가 팽팽하게 당겨지는가 싶더니 이내 시뻘건 불화살이 밤하늘을 가르며 향이의 곡식 창고를 향해 일제히 날아들었습니다.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아 밤하늘을 시뻘겋게 물들였습니다. 평화롭던 마을은 삽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말았지요. 불이야, 불이 났다. 누군가의 다급한 외침이 밤 공기를 찢어 놓았습니다. 백성들이 저마다 양동이를 들고 뛰쳐나와 물을 나르며 이리 뛰고 저리 뛰니 마당은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큰일 났사옵니다. 누님, 창고에 불이. 동생들이 목이 터져라 외치며 달려나갔고 향이 역시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물동이를 들고 정신없이 뛰어다녔습니다.
바로 그 아수라장 속에서 조영령은 그림자처럼 담장을 넘어 향이의 안방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러고는 품속에서 붉은 비단에 쌓인 무언가를 꺼내 장롱 깊숙한 곳에 몰래 밀어 넣었습니다. 조만득 일파가 쓰던 위조 국세와 영모 통문집이었으니 참으로 간악하기 짝이 없는 흉계였지요. 이제 내년도 나와 같은 지옥을 맛보게 될 것이다. 조영령이 음흉하게 중얼거리며 서둘러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튿날 동이 트자마자였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더니 조영령에게 거액의 황금을 받고 매수된 일금부 도사가 수십 명의 포졸들을 이끌고 한양에서 무서운 기세로 내려왔습니다. 대문이 부서질 듯 활짝 열어젖혀지자 향이는 놀라 마당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이것이 대체 무슨 일이옵니까? 향이가 영문을 몰라 소리치니 의금부 도사가 냉랭한 얼굴로 말해서 내리며 답했습니다. 대역죄의 혐의가 상신되었다. 당장 이 집을 샅샅이 뒤져라. 도사의 명이 떨어지자마자 포졸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장롱을 거칠게 뒤집고 옷가지를 다 헤집어 놓더니 이내 한 포졸이 붉은 비단에 쌓인 무언가를 찾아내고는 소리쳤습니다. 찾았사옵니다. 국세가 여기 있사옵니다. 의금부 도사가 그것을 받아들고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흉포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국세를 위조한 것도 모자라 영모 통문까지 숨겨두었더란 말이지. 인연이 바로 조만득의 숨은 괴수였구나. 그것이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소인은 결단코 모르는 물건이옵니다. 향이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의금부 도사는들은 척도 하지 않고 이미 준비해온 허위 고발장을 꺼내 펼쳐 보였습니다. 국세 위조는 대역죄에 해당하는 큰 죄이니라. 여봐라, 인연의 목에 칼을 씌워라. 포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향이의 목에 무거운 칼을 씌우려 하자 어린 동생들이 울부짖으며 포졸들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우리 누님은 죄가 없사옵니다. 제발 놓아주시옵소서. 동생들이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애원하였으나 포졸들은 매정하게 군화발로 어린 동생들을 걷어차 마당 구석으로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동생들이 나동그라지며 신음을 토해내자 향이의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 못된 것들아, 어린아이들에게 어찌 이런 짓을. 향이가 목이 터져라 소리쳤으나 이미 목에 무거운 칼을 찬 몸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향이는 그렇게 저작거리를 지나 압송되어 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웃고 떠들며 축하해 주던 동네 사람들이었건만 오늘은 겁에 질려 먼발치에서 수군거릴 뿐 누구 하나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세상인심이 이리도 무상하단 말인가. 향이는 쓰디쓴 마음으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양으로 압송되어 가던 길목에서 조영령에게 매수된 의금부 도사는 사건을 신속히 종결짓고 은폐하기 위해 인근 고을 관아의 형방 마당을 빌렸습니다. 비밀리에 국문을 열 심산이었던 것이지요. 관아 마당에는 삼엄하게 군사들이 배치되었고 도사는 향이를 차디찬 흙바닥에 그대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향이가 신음을 흘리며 바닥에 나뒹구니 그 곁으로 시퍼런 주리틀과 거대한 몽둥이들이 위협적으로 늘어섰습니다. 도사가 형판을 탕탕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순순히 자백하거라. 내년이 조만득의 숨은 잔당이자 국세를 위조한 대역죄인임을 인정하렸다. 소인은 결백하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옵니다. 향이가 온 힘을 다해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도사는 그저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인연이 끝까지 죄를 감추려 드는구나. 여봐라, 당장 주리를 틀라. 도사의 명이 떨어지자 집행관들이 향이의 두 다리 사이에 나무 막대를 끼워 넣고 양쪽에서 가차없이 비틀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향이의 다리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비명이 폐쇄된 고을 관아 마당에 처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향이의 두 다리에서 붉은 피가 배어 나와 차디찬 흙바닥을 적셔갔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지고 눈앞이 흐려지는 가운데서도 향이는 마지막 힘을 다해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소녀 이대로 죽는 것이옵니까? 향이의 의식이 점차 희미해져 가는 그 순간, 관아 담장 너머 저작거리 쪽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척이 스멀스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향이의 처절한 비명이 관아 담장을 넘어 저작거리까지 울려 퍼지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관아 정문 너머로 누더기를 걸친 사내 하나가 포졸들의 재질을 뿌리치며 마당 안으로 거칠게 뛰어들었습니다. 개 섞어라, 이 미친놈아. 문지기 포졸이 창을 들어 막아섰으나 사내는 그 창대를 맨손으로 쳐내며 성큼성큼 마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이 사내가 바로 칠성이었습니다. 과거 조만득의 부하였으나 영모 사건 직후 버려져 굶어 죽어가던 중 대궐 밖에서 향이가 몰래 밥을 먹이고 상처를 치료해 주었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던 자였지요. 향이 아씨, 아씨. 칠성이 목이 터져라 외치며 향이 쪽으로 달려가려 하니 관군 여럿이 칼을 뽑아 들고 그의 목에 겨누었습니다. 서슬퍼런 칼날이 목덜미를 스칠 듯 말 듯하였으나 칠성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이놈, 함부로 날뛰다간 목이 달아날 줄 알아라. 포졸 하나가 위협하니 칠성은 오히려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높이 지켜들었습니다. 피가 묻은 밀서였습니다. 이것을 보시오. 이것이 바로 조영령의 친필 서명이 담긴 밀서요. 이 아씨는 결백하오. 칠성이 목청껏 외치자 의금부 도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파랗게 질렸습니다. 증거가 세상에 드러나면 자신의 목숨도 부지하기 어려운 처지였으니 말입니다. 저 미친 거지 놈의 입을 당장 닥치게 하라. 저놈도 역적의 무리이니 함께 하옥하라. 도사가 다급히 고함을 지르며 포졸들에게 밀서를 빼앗으라 명하였습니다. 포졸들이 우르르 칠성에게 달려드는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관아 담장 너머로 화살들이 날아들더니 칠성을 덮치려던 포졸들의 손목에 정확히 박혀들었습니다. 포졸들이 비명을 지르며 무기를 떨어뜨리자 관아 안의 모든 시선이 담장 너머로 쏠렸습니다. 그러더니 관아 대문이 활짝 열리며 철제 마패를 높이 치켜든 이선의 어사대부가 친위대 군사 수백 명을 이끌고 질풍노도처럼 밀려 들어왔습니다. 어명이시다. 이 자리의 모든 자들은 무기를 내려놓아라. 어사대부의 우렁찬 호통이 관아 마당을 쩌렁쩌렁 울리자 그 안에 있던 포졸과 군사들이 하나둘 무기를 떨어뜨리고 일제히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전하께서 친히 밀파하신 어사대부의 등장이었으니 감히 누가 그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있었겠습니까? 의금부 도사는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으나 애써 정신을 붙들고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어사또 나리. 이것은 대역죄인을 취조하는 정당한 국문이었사옵니다. 정당한 국문이라.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어사대부가 칠성이 던진 밀서를 받아들고 매섭게 펼쳐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조영령의 음모가 낱낱이 적혀 있었을 뿐 아니라 의금부 도사가 황금 100냥을 받아 챙긴 뇌물 장부까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이
이것은 도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었습니다. 네 이놈, 국가의 녹을 먹는 자가 황금 백냥의 눈이 멀어 무고한 백성을 능지처참하려 들다니. 이 어찌 용서받을 죄이더냐. 어사대부가 격노하여 도사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도사가 그대로 바닥에 나뒹굴자 어사대부는 곁의 군사들에게 명하였습니다. 저놈의 관직을 그 자리에서 박탈하고 당장 포박하라. 그때였습니다. 담장 뒤에 숨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조영령이 사태가 완전히 틀어진 것을 깨닫고 뒷문을 향해 필사적으로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개석거라, 이 흉악한 놈. 칠성이 그 뒷모습을 놓치지 않고 재빨리 품속에 날카로운 단검을 뽑아들었습니다. 숨 한 번 고를 새도 없이 단검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단검은 정확히 조영령의 허벅지에 꽂혔습니다. 조영령이 비명을 지르며 그대로 고꾸라졌습니다. 군사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조영령을 마당 바닥에 짓누르고 굵은 오라줄로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어사대부는 그제야 향이에게로 다가가 목에 걸린 무거운 칼을 친히 풀어주었습니다. 고초가 심하였겠구나. 조금만 참거라. 어사대부가 대동한 어이를 급히 불러들이니 어이는 향이의 피 묻은 두 다리를 조심스레 살펴보며 서둘러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따끔거리는 통증이 서서히 가라앉으며 향이는 흐릿했던 눈을 겨우 떠보았습니다. 결백이 밝혀졌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두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잔이가 나를 살렸구나. 향이가 힘없이 고개를 돌려 칠성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깊은 감사의 마음이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충분히 전해지는 듯하였지요. 당치 않은 말씀이옵니다. 아씨. 그때 아씨가 아니었다면 소인은 진작 굶어 죽어 까마귀 밥이 되었을 몸이옵니다. 이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칠성이 투박한 목소리로 답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조영령과 부패한 도사는 포승줄에 꽁꽁 묶인 채 참수를 위해 한양 의금부 본부로 압송되기 시작했습니다. 관아 마당을 가득 메웠던 간신배들이 모두 끌려가자 소식을 듣고 몰려온 고을 백성들 사이에서 우렁찬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천벌을 받았구나. 하늘이 무심치 않았어. 백성들의 박수와 함성이 관아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사대부는 고향에 남겨진 향이의 어린 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불에 탄 집을 서둘러 보수하라는 명을 군사들에게 내렸습니다. 먹구름을 뚫고 내려온 따스한 햇살이 상처 입은 향이의 얼굴과 피 묻은 마당을 은은하게 비추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고통과 절망만이 가득했던 국문장이 순식간에 정의가 실현되는 환희의 장으로 뒤바뀌고 만 것이었지요. 향이는 어사대부의 정중한 호위를 받으며 가마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 가마가 서서히 관아 마당을 벗어나는 동안 백성들의 환호성은 좀처럼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한양 대궐에서는 향이를 위한 특별한 연회가 성대하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조정의 모든 중신이 자리한 가운데 이선은 용상에서 몸소 일어나 향이에게 치사를 내렸습니다. 향이는 들으라. 그대는 두 번이나 죽음의 문턱에서도 굴하지 않고 나라를 구하였으며 조정의 썩은 뿌리를 뽑아내는데 그 공이 실로 크도다. 이선의 목소리가 대전 안에 우렁차게 울려 퍼지자 향이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이제 그대 가문의 명예를 온전히 회복하고 외명부 품계 중 가장 높은 정일품 명예직을 내리노라. 성은이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향이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10년을 눈물로 지새워온 그 세월이 이 한마디 속에 고스란히 녹아드는 듯하였지요. 곁에서 지켜보던 대신들 역시 향이의 그간 고초를 익히 아는지라 저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반면 대역죄를 무고하고 뇌물을 받았던 부패한 의금부 도사는 변방의 가장 척박한 섬으로 유배되어 평생 돌을 깨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한때 위세를 부리며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여기던 그가 이제는 파도가 몰아치는 외딴 섬에서 손이 갈라지도록 돌덩이나 나르게 되었으니 참으로 인과응보라 아니할 수 없었지요. 조만득의 양아들 조영령과 그 잔당들 또한 엄한 처벌을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대대손손 가문의 족보가 파헤쳐지고 전 재산이 몰수된 채 도성문 밖에 효수되어 까마귀의 밥이 되고 말았으니 그 참혹한 최후를 지켜본 이들은 저마다 혀를 내두르며 몸서리를 쳤습니다. 악인들의 처벌 소식이 온 도성에 전해지자 저작거리에는 백성들이 삼삼오오 모여 덩실덩실 춤을 추며 거리를 청소하고 기쁨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간신배가 사라졌으니 이제야 살만한 세상이 되었구나.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백성들의 웃음소리가 오랜만에 도성 골목골목을 훈훈하게 메웠습니다. 향이는 하사받은 화려한 옥가마를 타고 마침내 고향 마을로 귀향길에 올랐습니다. 가마가 마을 어귀에 들어서니 동네 백성들이 길가에 늘어서서 향이의 앞길에 꽃잎을 흩뿌리며 환호하였습니다. 향이 아씨 만세, 정일품 마님 만세. 백성들의 함성이 온 마을을 뒤덮는 그 광경 앞에서 향이는 가마 안에서 조용히 옷고름으로 눈물을 찍어냈습니다. 지난날의 서러움이 이 환호성 속에 눈 녹듯 씻겨 내려가는 듯하였지요. 향이는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칠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너른 토지와 부하들을 다스릴 행랑채를 내려 가문의 든든한 호위장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칠성이 이제부터 우리 가문의 안위를 자네에게 맡기겠네. 부디 오래도록 곁을 지켜주게나. 향이가 정중히 이르니 칠성은 투박한 손으로 눈가를 훔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인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 은혜를 갚으며 살겠사옵니다. 가을이 되어 황금빛 이삭이 온 들판을 가득 채울 무렵 향이의 기와집 사랑방 앞마당에는 굶주린 이웃들을 위한 거대한 쌀독이 설치되었습니다. 누구든 배가 고프면 마음껏 퍼갈 수 있게 하였으니 인근 마을 백성들의 칭송이 자자하게 퍼져나갔습니다. 향이는 어머니의 유품인 깨진 노비녀를 화려한 금박 상자에 고이 접어 보관하며 매일 밤 부모님의 위패를 모신 사당에 정성스레 향을 피워 올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제야 소녀 두 분의 원한을 풀어드렸사옵니다. 향이의 나지막한 읍조림이 사당 안을 조용히 맴돌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향이의 동생들은 훌륭한 스승 밑에서 학문을 갈고 닦아 훗날 조정의 대과에 나란히 장원 급제하는 경사를 맞이하였습니다. 가문의 위상은 그로 인해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되었지요. 마을 입구에는 향이 가문의 충절과 선행을 기리는 거대한 정려문이 세워졌습니다. 그 앞을 지나는 나그네들은 저마다 걸음을 멈추고 허리를 굽혀 경의를 표하니 향이 가문의 이름은 팔도에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정일품 품계를 하사받은 향이는 매년 흉년이 들 때마다 관할을 대신하여 백성들에게 구휼미를 아낌없이 풀었습니다. 그 선업이 쌓이고 또 쌓여 세월이 흘러 향이의 머리에 하얀 서리가 내릴 때까지도 고을 백성들은 그녀를 일컬어 단지골에 살아있는 부처라 부르며 칭송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임금 이선 또한 변치 않는 신뢰로 향희의 가문을 오래도록 보살폈으니 가문은 대대손손 끊이지 않는 복을 누리며 번창해 갔습니다. 이지러졌던 보름달이 다시 둥글게 차오르는 어느 밤, 향희는 동생들과 함께 정겨운 마당을 거닐며 평화로운 일상을 온전히 누리고 있었습니다. 향희가 베푼 선행의 소문은 도성 너머 팔도강산으로 널리 퍼져나가 수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칠성은 밤마다 장검을 차고 기와집 주위를 순찰하며 가문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지요. 가문의 사당에는 언제나 따스한 등불이 켜져 있어 지난날의 슬픔 대신 영광스러운 가문의 역사를 조용히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판소리와 야담으로 엮어 대대손손 전하며 간신배들에 대한 경계로 삼았다 하지요. 이처럼 착한 마음으로 복을 지은 향희 가문은 영원한 부귀영화를 누렸으니 악인의 끝은 비참하나 선인의 끝은 창대하다는 옛말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새삼 일깨워 줍니다. 그렇게 향희의 이야기는 오늘도 누군가의 입에서 입으로 아름답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향희의 파란만장한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10년의 원한을 가슴에 묻고도 끝내 눈물 대신 이를 악물었던 향희. 그 모진 세월을 버텨낸 끝에 결국 하늘도 감동시키고야 말았지요. 주리를 틀리고 목에 칼을 써도 굽히지 않았던 그 마음, 그리고 은혜를 잊지 않고 목숨을 걸었던 칠성의 의리까지. 이것이 바로 우리 조상님들이 대대로 전해온 권선징악의 참뜻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살이 아무리 힘들고 억울한 일이 많아도 결국 착하게 산 사람에게는 볕들 날이 온다는 것. 오늘 향희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그 작은 위안 하나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따뜻하고 행복한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이 인생 최고의 하루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